관심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홍콩대 공중보건학과 공중보건 실험실 파트장을 맡고 계시고요. 세계보건기구 인플루엔자 진단그룹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이신 홍콩대 감염내과 레오푼 교수님 강연이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온라인 화상으로 접속하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연구자로 참여해 들리십니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오프입니다. 홍콩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홍콩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제2형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목차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그리고 통제 조치를 홍콩에서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적인 발견, 아주 기본적인 과학적 정보가 실제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약학적인 부분, 비약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지, 저희 공동체에서 차단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있고요. 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물을 통해서 순환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인간에게까지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H5N1, 사스, 그리고 SFST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 지역에는 각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엔 니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헨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숙주를 통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것이 인간 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19를 보게 되면 동물 바이러스가 어떻게 팬데믹을 사람에게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이라는 것은 저희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건강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H5N1은 가금류에서 사람에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 열병의 경우에도 2009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라든지 또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동물과 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홍콩대학교에서 공공보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스라든지 2009년의 H1 팬데믹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르스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H7N9 2013년에 있었습니다. 2013년에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중보건 기관들 OIE라든지 FAO와 함께 일부 통제 조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3년에 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고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갭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갭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사스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잠재적인 인간에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예를 들어서 라사 피버라든지 그리고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에볼라, 사스, 메르스,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 SFTS,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들만 보더라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고요.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할 수 있고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들을 통해서 저희는 타겟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들과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진단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백신을 생산할 것인가,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개발해서 질환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문제들을 이미 식별하였고 이런 동물 바이러스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갭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이러스입니다. 사스라든지 그리고 라사열이라든지 모두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물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경우에는 1.5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1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기체들이 있습니다. 파리라든지 모두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포들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선 광학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스캔을 하고 물체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캡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사스 코로나2입니다.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된 점들이 보일 텐데요. 이 각각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광학 현미경으로 그리고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경우에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테리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이 있다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 조류 독감의 경우에는 조류에 감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바이러스는 사람에 감염을 시켜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돼지에 감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 종의 경우에는 감염성이 아주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숙주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가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시키고 죽이게 됩니다. 감염이 되면 저희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됩니다.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호흡기 계통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시게 되면 바로 세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세포의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하고 스스로는 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되어야지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라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인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력 때문입니다. 바로 사스라든지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스의 경우에는 사양 고양이에서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2003년에 저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양 고양이에서 발견을 하였는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만지게 되면서 감염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박쥐가 있었습니다. 이 박쥐가 어디에서 왔는지,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낙타에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낙타들에게 확산이 되었고, 이 감염된 낙타를 만진 사람들이 또한 감염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유전자적인 트리입니다. DNA 시퀀스를 보게 되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유인원, 원숭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전자 나무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침팬지와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인원과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유사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동물들과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퀀스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에게서 채취를 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사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 트리를 보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바로 박쥐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트리를 보시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박쥐에 대한 바이러스들이 자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 박쥐 바이러스입니다. 사스도 볼 수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메르스의 경우에도 이 트리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 박쥐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N169 같은 경우에도 박쥐에서 온 바이러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보자면 여러 가지 종 간에 감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쥐에서부터 사람까지 전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일부는 급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박쥐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고 나서 적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람의 질환으로 적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응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경미한 증상들을 환자에게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적응을 해서 너무 많은 문제를 사람들에게 일으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경우에 치명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훨씬 낮은 치명률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어디에서 확진되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이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바로 유전자 트리인데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이 트리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박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유전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모두 관박쥐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박쥐류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안 얀테스 등등의 종이 있습니다.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의 분포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유전적으로 적응을 해서 사람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마 자연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쥐 등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희 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연구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에서 사람에게 직접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박쥐가 다른 사냥고양이라든지 다른 동물을 통해서 감염을 시킨 다음에 사람에게 감염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이 또 있는데요. 콜드체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 상품을 통해서 오염이 되어서 이 식품이 콜드체인을 통해 우한에 배송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의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4가지 종류의 기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3년에 사스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바이러스로 인한 유전적인 내용들을 분석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진화 과정을 분석하고 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로부터 얻은 유전적인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그룹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리를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박쥐 바이러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과학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누적했습니다. 바로 전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분 동안은 과학적인 발견 사항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근거 기반으로 한 통제 조치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취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파악했고 동물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런 시퀀스 정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테스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2019년 9월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알려지지 않은 폐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전자가 대중들에게 유출되었습니다. 이런 유전자 정보 그리고 다른 동물들로부터 얻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몇 주 만에 진단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RT-PCR 테스트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정보를 WHO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말에 시약을 여러 국가들, 예를 들어 이집트라든지 아프리카, 이집트, 스리랑카, 캄보디아, 다른 국가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약들을 해외 국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국가들은 이 어세이를 가지고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저희가 환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이들을 격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내에서 주요한 발병이 나타난 것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부에서 시간을 벌 수가 있게 되었고 팬데믹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환이 굉장히 감염력이 높습니다. 저희가 환자를 식별하고 격리하고 질병을 이전처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2억 4천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 중에서 2%가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서아프리카,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지역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모든 대륙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양한 지역별로 팬데믹의 규모는 다릅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를 보실까요? 확진자의 수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다른 대륙에 비해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 이유는 충분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하기 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오독할 수가 있습니다. 미주와 유럽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확진자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테스트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가장 감염이 많이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희가 일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구와 관련하여 분석을 하였고 또한 연령대별로 또한 코로나19 사망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데이터는 아니고요. 미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건강한 젊은이들입니다. 18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감염이 됐지만 사망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숫자가 고령에서 많습니다. 8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40% 이상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받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가장 리스크가 높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3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고령층 그룹이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이 그룹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2003년에 사스가 발병했죠. 그리고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도 메르스가 발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콩에는 현재 메르스 케이스가 없습니다. 코로나 케이스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왜 실패했을까요? 진단 테스트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해서 팬데믹 초기에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들을 샘플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바이러스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진행된 사스 기간에 비슷한 연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환자에게 샘플을 채취했을 때 0일차부터 벌써 바이러스 양이 이 호흡기에서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스의 데이터입니다. 질병이 발병하고 나서 5일차를 보시게 되면 환자에게서 바이러스의 양이 질병이 발현한 뒤에 중간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가 되면 거의 바이러스 양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두 가지 사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감염력이 높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처음에 감염이 되고 나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발병하고 나면 아프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감염력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환자가 아주 경증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양도 많지 않지만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의 양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입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키지 않고 또 통제 조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병원 내에서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감염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비드19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염력이 높고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일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1일 전입니다. 1일 전이지만 이미 많은 바이러스가 호흡기 샘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염이 됐는지 알기도 전부터 감염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염 초기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감염력이 높습니다. 아주 처음에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염력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증입니다. 그리고 감염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원을 하게 되면 감염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전문가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스를 통제하려고 사용했던 전략이 코로나19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를 모든 지역사회에서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증상인 개인들이 많고 환자들이 경증일 때 여전히 질병을 다른 개인들에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질병이 발병되고 나서 날짜별로 샘플을 채취했는데요. 동그라미로 된 것은 저희가 임상 샘플들을 따로 격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X의 경우에는 테스팅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샘플들을 보시게 되면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가 채취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바이러스들을 초기에 확산을 시키고 감염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항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염을 통제할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체의 양을 보시게 되면 1주차, 2주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바이러스 샘플에 대한 감염력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환자의 항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요. 코로나19가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환자를 퇴원시킬 때 감염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저희 지역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2번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RT-PCR 어세이 검사를 했을 때 2번 음성이 나와야 하고, 또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항체에 대해서 양성 테스트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혀 감염력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병상을 남겨서 다른 코로나19 환자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묻는 또 다른 질문은 바로 코로나19,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감염 전염이 되겠습니다. 개개인별로 어떻게 전염이 되는가, 밀접 접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침방울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했을 때, 그리고 포마이트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비생체 접촉 매개물을 통해서 그 책을 만진다거나, 제가 코로나 환자인데 책을 만지고 읽었을 때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팬데믹 초기에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걸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감염된 햄스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동물 모델을 만든 것이죠. 2마리의 햄스터를 하나의 우리에 넣었습니다. 한 마리는 감염되었고 한 마리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마우스에서 그렇지 않은 햄스터로 감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를 분리시켜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에어로졸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감염된 햄스터가 오른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감염되지 않은 햄스터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생물 전염은 어떨까요? 감염이 되지 않은 햄스터를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과거에 감염되었던 햄스터가 들어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침방울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염된 햄스터를 꺼내고 감염되지 않은 햄스터를 동일한 우리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감염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요. 다시 말해서 전혀 접촉이 없었고 에어로졸도 없었지만 이 햄스터가 감염된 햄스터의 우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염이 되지 않았던 햄스터 두 마리를 감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감염 모드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가지고 침방울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병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는 것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통제 조치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생물로도 전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표면이 감염되었을 때 얼마나 감염력이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감염력이 유지될까요? 1시간 동안 유지될까요? 아니면 몇 분 동안 유지될까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안정성을 다양한 표면에서 파악하였습니다. 지면, 목재, 유리, 수술용 마스크, 금속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경우에는 각각 표면별로 안정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에 두면 3시간을 살아남습니다. 유리의 경우에는 4일을 살아남습니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7일 동안 바이러스가 생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오염시킨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도의 가방에 넣어서 3일 동안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감염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되는 표백제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염소계 표백제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염된 물질을 이 용액에 담그게 되면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발견 사항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들을 감염력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온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70도에 두게 되면 감염력을 5분 만에 잃게 됩니다. 그런데 22도에 두게 되면 2주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0도에 두게 되면 몇 달 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통해서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확산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델타 변이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알파 변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12월의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델타가 나타났고 올해 초였습니다. 그래서 변종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국가별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는 주로 델타 종에 의해서 감염을 받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특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이 작동을 할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들이 과거에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종 이후에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결과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실제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요.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핑크색, 오렌지색이 백신을 안 받은 그룹이고요. 파란색이 접종받은 그룹입니다. 보시다시피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에 감염이 계속 일어납니다. 1차 접종 이후에 14일 이후부터 이미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접종을 한 이후에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90%까지 감염의 잠재성을 90%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각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중증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이 돼서 면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항체가 형성된 이후에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mRNA 백신을 맞고 나서 한 달 이후에는 예방 효과가 90%입니다. 그런데 6개월을 지나고 나면은 이러한 방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7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백신이죠. 처음에는 한 달 이후에 예방률이 77%입니다. 그렇지만 5달이 지나고 나면 67%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증도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떨어집니다. 백신을 맞은 이후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감염이 이루어진 이후에 항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체가 많이 높아지고요. 무증상이나 증상이 약해도 항체의 수준이 그렇게 중증만큼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점을 찍고 나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항체 반감기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 반감기는 90일 정도입니다. 3개월 이후에 항체 수준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 항체가 떨어지는데 증거를 일부 보면 모든 백신마다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몇 달 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항체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델타 변이의 등장입니다. 델타 변이가 백신을 맞은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이 항체가 우리 몸속에 생기는데 백신 접종을 해서 생겨도 이 델타 변이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영국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4월부터 작년 4월부터 올해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올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중에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말쯤에는 접종을 완료한 비중이 60에서 70%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으로 인해서 델타 변이 감염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사망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율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백신 자체는 이 백신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겪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물론 백신 접종을 통해서 델타 변이를 효과적으로 통제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사례는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 차원에서 우리는 백신 접종을 할 때에 접종하지 않을 때의 득이 실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겠습니다. 물론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그렇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8월에 생겼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맞은 경우에는 입원율이 낮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스라엘 연구진들이 델타 변이가 이 백신 접종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 일반적인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10배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임상 증상을 겪을 가능성도 20배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완벽한 백신이라는 것은 없지만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가능성을 많이 줄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가능하면 꼭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까지 접종을 마쳤는데 다시 접종을 맞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제 접종이 거의 60%, 70%, 뭐 80%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1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형평성, 평등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물론 2번 우리가 접종을 맞죠. 그런데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되는 가능성이 이미 많이 낮아집니다.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코로나19 감염 리스크를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이후에 리스크가 어떤지 보여주는데요.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특히 낮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높아지는데요. 백신을 맞고 나면은 이렇게 낮아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2번 접종을 통해서 심각한 코로나19 발병의 가능성을 많이 낮춰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 특정 연령 그룹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을 거의 맞지 못한 그런 국가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분, 15분 정도는 홍콩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통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역학 데이터인데요. 홍콩에서의 확진자 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데이터인데요.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겪었습니다. 첫 번째 대유행은 규모가 작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거 방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코로나19를 통제를 했습니다. 불관용 정책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지금 최대한 0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4월 이후에 대부분의 확진 사례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발생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도입했던 여러 가지 방역 조치, 통제 조치입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백신 접종을 실시를 했고 의무 검사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군이나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리 조치를 뒀고 여러 가지 다른 가이드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사적 모임 제한 이러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통제 방안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했습니다. 저희가 차세대 시퀀싱이라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시퀀스를 유전자 배열을 이해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을 시키는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몇 가지 갭이나 아니면 허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클러스터인데요. 여기는 가정 그리고 각각의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각각 원은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싱 없이 서로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시퀀싱 정보를 통해서 링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여기에서 여기로
감염을 시켰지만 커뮤니티는 감염을 시키지 않았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슈퍼 전파자라서 여러 사람을 전파시켰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방역 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견에서 전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 이미 연구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이 유전자 시퀀싱을 보면 이제 애완견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비슷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강아지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 애완동물이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면 격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 후에 음성이 나오면은 격리를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을 격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 감염도 가능한데 작년에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승객에 의해서 승무원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내에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유전적으로 이 4명의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기내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59명이 한 비행편에서 항공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 항공편에서 발생한 슈퍼 전파 아니면 확대가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내 안에 3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알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 그리고 케파라는 변이가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이 케파 변이였습니다. 여기 색깔로 나와 있는데요. 델타가 노란색 그리고 알파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한 발병 사례가 아니라 여기에 이미 일부는 물론 슈퍼 전파를 한 사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 전파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서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코로나 사례 20%에 대해서 시퀀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통제 조치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4가지 바이러스가 홍콩에서 있었는데요.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이 해외에서 들어온 한 분이 호텔에서 머물렀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지역 커뮤니티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호텔이 핫스팟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방역 호텔에 머물고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시설에 대한 환기 지침 같은 것도 마련되고 그래서 방역 조치를 더욱더 세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에서의 집단 발생도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올해 3월에 있었는데요. 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한 확진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접촉자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이 체육관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2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밀접 접촉자를 추적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체육관에 환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 자주 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희석해야 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감염이 된 사람들이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전체 체육관 안에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는 것이고 운동기구가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관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명 중에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많이 시키는 것이 이러한 시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를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것도 코로나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 검사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한 지역사회에 가서 하수를 샘플링을 합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나 아니면 맨홀 뚜껑을 열고 이 특정 건물에 대한 하수 샘플을 실험실로 가져와서 분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성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동식 검사소를 설치를 해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 의무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코로나 환자를 찾아내는 방법도 저희가 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번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검사소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2일에서 2일 반 정도가 걸립니다. 이러한 방식을 성공적으로 이용해서 홍콩에서 4차 대유행을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한 건물에서 110명의 검사를 진행을 했고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55명의 환자들을 가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감시 활동을 하고 무증상 그리고 증상이 약한 사람을 검사하는 경우에 지역 사회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1월입니다. 한 지역 사회에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거의 봉쇄령에 가까운 그러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방역 조치를 실시를 했고요. 그렇게 한 이후에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니터링도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항공기에서 확진자 59명을 찾아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50% 때로는 10% 시퀀싱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필리핀이나 인도, 영국 등 유입되는 경로가 다 다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홍콩에 감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코로나 통제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행 금지령이 일부 국가에 내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 예인데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항공편의 수 그리고 홍콩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지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승객의 경우에 상당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이제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하는 승객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저희는 이제 제거 전략을 써서 코로나를 통제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완화 정책을 쓰기도 하고 진압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러다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놔두고 어느 정도 수준을 놔두는 그러한 전략도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원이나 비용, 인력,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물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별로 자신들의 강점과 제약점을 다 이해해서 이러한 각기 다른 전략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을 해야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코로나 팬데믹을 더 잘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을 새로운 영역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해서 코로나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미 저희가 진행했던 많은 것들이 다른 질병에도 바이러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을 깨는 사고를 해서 이러한 통제 수단을 다른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대학교 그리고 홍콩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제 동료, 여러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오픈 교수님 열띤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이 넘어간 관계로요. 저희가 질문을 3개 정도만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주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노인들의 높은 사망률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증 임상 결과 그리고 사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백신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mRNA든 다른 플랫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백신들은
아예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던져야 될 질문은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어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항체 수준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이 노인층에게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위험층입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독감처럼 되는 것인지, 아마 엔데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독감처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독감처럼 엔데믹이 될 것이라고 풍토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은 100%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백신을 맞아도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아프리카까지 전파가 되면 다시 한국으로, 홍콩으로 다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감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람들이 백신을 다 맞게 된다면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처럼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불안도 감소시키고 새로운 노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아마 추가 질문 연결된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집단 생활, 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한데 이 문제 과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분명 고위험 그룹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있고 또 팔로업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통제를 특히 노년층이 사는 가정에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노년층에 있을 때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해야 하고 통제 조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바라는 것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식별하게 된다면 이 치료제를 환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증 임상 결과를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콩대 감염내과 레오픈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